네,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병창 교보증권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볼까 봐요. 어제 저녁에 6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해서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사님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근데 사실 근데 시장 컨센서스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적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헤드라인이 2.7%고 그리고 코어가 2.9%가 나왔죠. 그래서 3% 아래에 아직까지 있고요.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인식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내용을 보니까 주거비는 좀 그동안에 스티키하다 그랬는데 음. 주거비는 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의류, 가전 이런 생필품 이런 부분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월가에서 또는 파월 의장이 걱정을 했던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지금 작용을 하는 게 아니냐. 지금 어, 6 월인데 전반적인 의견들은 7 월, 8 월에 아마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겠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좀 올라온 부분을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반영이 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음, 결국은 7-8 월에 물가를 좀 봐야겠다. 이런 인식이 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7월 기대감은 이제 없어진 거고 음, 9 월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존재하긴 하는데 그 기대감이 좀 완화되는 그런 환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습니다. 10 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 근처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4.7% 위로 올라갔었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 이 부분 때문에 한 발 후퇴하고 막 네,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 금리 인하가 지연된다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를 음, 보면은 엔비디아가 4% 오르고 AMD가 6% 이상 오름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에서는 나스닥은 소폭 상승하고 음, 나머지 지수들은 좀 약한 그런 음.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뭐 국채가 너무 수익률이 올라 버리면은 겁을 낸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네. 어제 트럼프의 행보는 좀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빨리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3% 포인트 더 내릴 수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세부 내용은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고 음. 여전히 왜 CPI 보면 낮은 CPI 아니냐, 물가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 빨리 내려라." 이렇게 표현을 좀 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경제를 계속 보고 있는 시장을 보고 있는 경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면은 음. 이러다가 여기 이 상황에서 금리까지 내리는 상황이 되면은 시장 유동성이 더 많아지는 거고 그런 가운데 시장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거는 화폐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화폐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좀 되면은 이 두 음. 가지가 서로 상승 효과를 발휘하겠죠. 이제 그런 음.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는 좀 더 기다리자, 기다리자 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위축의 우려가 있기 음.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계속 바라는 것이고 음. 그래서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음. 그냥 헤드라인 지표만 보고 금리 인하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시작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7-8 월은 더 심각해질까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그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요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금리 인하가 아니고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조심해야 음.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시장 전체가 지켜보는 거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 4월 달부터 보편관세 10%는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의 상호관세들이 적용을 되지 않고 유예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10%에 대한 보편관세와 그리고 품목별 관세에 있었던 게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바로 4 월인데 5월 달에 6월 달에 바로 적용이 안 되고 7-8 월을 보자고 하는 이유는 음. 그전에 재고가 있었습니다. 그 네. 재고 부분이 지금 소비자 가격이 전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하고요. 음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이제 자본재, 중간재로 이런 부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관세가 인상됐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자 가격을 전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음. 7-8 월 여름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어 겁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네요. 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그렇게 있는데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봐라. 아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음음. 하고 있는 거라서 이 네. 지켜보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은 시장에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들도 해요. 이렇게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위축이 되면 예. 기업에서도 마냥 전가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약간 한계를 느끼고 그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면 기업 이익이 줄어드는데요.
그쵸. 기업이익이 줄어들면 기업 이익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텐데 결국은 음. 주가는 그 부분에서 내려갈 텐데 기업이 그럴 음. 수는 없죠. 음.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기업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는 것을 제어하는 역할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음. 우리나라도 그런 걸 종종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겠지만 자유시장 경제인 미국에서 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물가, 소비자 가격이 전가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관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원래는 4월 2 일에 상호 관세 조치 발표를 하고 기본 관세 10% 외에 국가별 관세 유예를 했는데 그게 일단 7월 9 일이 만료 예정이었는데 이게 또 8월 1 일까지 연장이 됐거든요. 예. 앞으로 계속 연장될까요? 2018년도에 2019년도에는 계속 그랬고요. 네. 연장하면서 계속 협상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하고 좀 다르게 그때는 낮은 세율로부터 올려가면서 음. 협상을 했고요. 네. 요번에 아예 처음부터 높게 해 놓고 낮춰가면서 협상을 하는 네. 게 좀 다른 점입니다. 근데 저는 뭐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본관세 10%와 그리고 상호관세 합쳐서 25%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기본관세 10%는 물러설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세 수입이 지금 지난 상반기만 거의 700억 달러 약 가까이 좀 됩니다. 음.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그 관세 수입이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치적으로 지금 삼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 10%는 물러서지 않고 10% 정도는 남길 것 같고요. 음. 그 나머지의 이제 개별 관세, 품목별 관세하고 그리고 이제 상호 관세로 했던 부분들은 협상을 통해서 미국 트럼프가 얻어낼 걸 얻어내면서 면제해 주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데 협상안의 내용을 잘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잘 보면은 굉장히 센 나라 있잖아요. 네. 유럽연합, 네. 중국, 일본 이런 데들은 별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지금 뭐 나온 것도 없어요. 음. 왜 그러냐면은 특히 유럽연합과 중국은 10% 관세도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겠다. 음. 용인하지 못하겠다. 이것도 없애고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계속 길게 끌고 있는 거고 좀 약한 나라들 있잖아요. 약한 나라들은 고율 관세도 때리고 낮게도 해주고 별로 관련이 없는 데는 뭐 10%, 15% 해주고 조금 더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적자를 많이 내는 국가인데 음. 힘이 약한 나라는 막 35%, 40% 때리고 이러고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예, 이런 예. 데만 지금 하고 예,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들은 근데 미국이나 우리는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요런 경제들만 보잖아요. 이런 음. 나라 지수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향후에 중국과 유럽이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물론 중국 당연히 네.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뭐 25%다 맞고 8월 1일 넘길 것이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음. 대부분 협상에 의해서 계속해서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얻어낼 것을 얻어내면서 보편관세 10%로 가는 그런 과정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보편관세 10%가 그대로 남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죠. 부담이죠. 네. 예. 그래서 진짜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월가에서도 거의 뭐 실효 관세율이 10% 중반대에서 아마 마무리하지 않을까라고 예. 다들 그렇게 예상은 하더라고요. 네네. 네. 이제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해 나갈까? 근데 그 협상이라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를 내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어떤 국가에는 원하는 걸 내줘도 막 높게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시간차 공격을 좀 해야 된다. 예. 너무 일찍 가는 게 유리하진 않은 것 같다." 근데 오히려 트럼프는 "빨리 오면 올수록 잘 해줄 거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오히려 예. 약간 일찍 가면 때려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태까지 안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일찍 가서 뭐 해주겠다고 한 나라들 일본이 보면은 우리보다 더 많이 일본 먹고 그랬고 베트남도 예. 그랬고요. 네. 근데 실제로 뭐 결과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기술이라는 그 협상의 기술의 반대편 사람들 다 알기 때문에 음. 똑같이 하는 거죠. 음. 끝까지 버틴 사람이 끝까지 버틴 쪽이 사람이 오히려 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로 간다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협상의 기술의 자기 책의 내용이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힘센 나라들은 버티고 있는 거고 중국, 유럽, 일본은 음. 버티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보다도 조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음. 참 슬픈 얘기지만 네. 그래서 협상을 좀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네. 상황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관세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관세 부분은요. 사실 뭐 FTA가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웃기기는 하지만 그쵸. 어느 정도 10%의 보편 관세를 가지고 우리가 막 충격을 크게 받고 이런 부분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도 들어요, 음. 사실은요.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뭐는 농축산물, 음. 뭐 소고기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방위비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의 정서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자체에서 10% 보편관세를 가지고 아주 큰 충격을 받는 이런 부분이 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보다는 저는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품목별 관세입니다. 품목별. 당장 자동차가 지금 굉장히 네. 어렵죠. 네. 거기다가 지금 얘기하고 저희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의약품 얘기를 하는데 의약품은 우리나라보다는 저 아일랜드에 있는 음. 국가 저 제약회사들 이런들이 이제 네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반도체죠. 음. 지금 반도체 품목 관세를 뭐 고율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음. 자동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자동차 주가가 지금 못 뜨거든요. 네. 시장이 막 계속 감에도 불구하고 못 뜨는데 자동차는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하고 자동차 관세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음.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좀 맞춰가면서 자동차 관세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 좀 되면은 우리 자동차 주식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음. 두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만 좋고 음. 나머지들은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것은 이제 반도체 관세를 때리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에도 약간 상충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어떤 어떤 얘기요? 얘기냐면 반도체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을 반도체의 뭐 최강국을 만든다 그러면서 음음. AI 데이터 센터 짓고 거기에 뭐 에너지 인프라 짓겠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동맹국들과 협업해서 반도체 강국의 제1선으로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그 동맹국 어디냐? 예. 일단 현재 정해진 데는 있습니다. 음. 대만하고 일본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같이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한국을 뺄 수 있느냐? 못 빼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고 네. 있는데 얘를 빼고 갈 수 있느냐? 만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고율의 관세를 먹여서 간다. 음. 그러면 그러면은 이 반도체 칩을 가지고 반도체 D램을 가지고 만드는 미국의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음. 다른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얼마를 때릴 거야, 언제부터 때릴 거야, 뭐 이런 걸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반도체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뭐 여태까지 해온 행태상 음. 그냥 뭐 그냥 한번 질러 본다고 해서 음. 반도체에 막 질른다. 그럼 우리 시장에는 영향을 크게 받을 거고요. 어.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 가지고 저희가 오늘 원래 모셨던 게 예. 상법 개정 후폭풍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칠 것이냐, 좋아질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모신 거였거든요. 예. 근데 CPI가 나오면서 그 얘기부터 좀 짚고 갔습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하고 딱 일주일 만에 국내 증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3천조 원을 넘겼어요. 물론 오늘은 장이 좀 안 좋습니다만. 예. 네. 근데 어쨌든 상법 개정안 통과한 후에 약간 효과가 확 드러났는데 실제로 이 개정의 효과가 컸다라고 보시나요? 삼법 개정 얘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해야 된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죠. 2024년부터. 특히나 작년에 이 부분이 더 목소리가 커졌던 이유는 작년 하반기 전 세계 시장이 신고가를 향해서 갈 때 우리는 거꾸로 내렸기 때문에 음. 굉장히 아우성이 컸습니다. 네. 국장 탈출하자 이런 얘기가 작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새롭게 대통령이 되시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되면서 요게 인제 속도감 있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영향을 받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시장을 잘 보시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시장이 언제부터 떴냐면요. 저 밑에 있는 2,300 부터 계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말이 네. 안 되는 거고요. 걔는 전 세계가 다 빠졌다가 올라온 거예요, 4 월에는 관세 음. 때문에. 실제로 올라온 건 2,650 포인트부터 올라왔습니다. 음. 2,650 포인트부터 출발해 갖고 올라온 그때가 언제냐? 5 월 26 일, 5 월 마지막 주예요. 네. 그다음 주가 언제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주입니다. 음. 5 월 마지막 주, 6월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첫 주, 그다음 주, 그다음 주. 그래서 4주 동안 급등을 해서 음. 지수가 그냥 3천까지 그냥 가 버렸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기관들이 왜 팔고 있느냐, 지수가. 네. 앞으로 더 간다고 하는데 왜 파느냐. 음.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아, 왜냐면 그래요? 그들이 밑에서 막 사 가지고 공격적으로 사 가지고 이익을 막 충분히 낼 만큼 살 틈이 없었어요. 그냥 올라 버렸어요. 근데 음. 그 바탕에는 지금 말씀하신 상법 개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누적되었고 했던 시장의
저평가 요인들 이런 음. 요인들이 지금 해소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일단 요번에 이제 사법 개정의 이제 일부안이 개정되면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일 아시는 이사의 충실 의무에서 이제 주주를 네.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뭐 전자주총, 뭐 3% 룰 이런 부분이 들어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사가 주주에게 충실해야 된다는 의무를 갖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음. 건데 이건 약간 선언적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사가 주주에 미배되는 행위는 뭐고 음. 그리고 대주주를 위해서 하는 행위는 뭐고라는 게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환호했던 이유는 그 이후에 후속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음. 그리고 요번에 올라온 종목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런 네. 겁니다. 기존에 중복 상장에 우려가 있었던 기업들이 음. 많습니다. 저도 실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네. 주식을 제가 그래서 놓쳤는데 그 주식을 얘 주식을 뭐 밑에서 꽤 샀어요. 그래서 네. 이 주식을 이제 나 이거 요번에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쪽에 뭐 에너지, 전력 인프라도 되고 뭐 그런 지수사 하나를 제가 딱 골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 가져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중간에 뜬금없이 중복 상장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대주주들이 임원들이 그러니까 막 주가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음. '야 이거 이런 주식은 건들지 말아야겠다.' 이런 음. 생각들이 사람들한테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주식의 가치를 보면서 또는 성장성을 보면서 투자하고 싶어도 음. 중복 상장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자사주 갖고 있는데 대주주들이 자사주를 가지고 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용도로 쓰는 거 음. 또는 '야 얘 기업 분할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얘는 기업 분할할 것 같아. 인적 분할을 하든 물적 음. 분할을 했든. 그런 기업들이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고 예고한 기업들도 많았거든요. 네. 이런 주식에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음. 이런 우려의 기업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게 또 통과가 되니까 음. '야 얘들이 못 하겠구나 이거 쉽사리.' 음. 그러니까 걔네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예. 기업들을. 그러니까 어찌 생각해 보면은 우려가 있었던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올라온 것들이죠. 네, 이런 음. 부분들이 한 축에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뭐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외에 뭐 자사주 관련된 거, 배당 관련된 것들, 뭐 이익이험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쭉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음. 근데 지금 첫 번째 올라온 거는 가장 상징적인 것들. 음. 일단 대표적으로 지수사들이 제일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수사들은 언제든지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럼요. 잘 되면 떼고 잘 되면 떼고 막 이래 예예. 가지고. 그러니까 요번에 이걸 이제 상징적이지만 이게 통과되면서 '이제 못 하겠구나.' 그러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저평가되어 있던 것들이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었고 예. 이제 앞으로는 정상화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는 재료들이 필요 없겠느냐라는 게 사실 또 시각들이 있거든요. 이런 시각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니 얘네가 진짜 실적을 엄청나게 잘 내 가지고 잘 가는 게 아니라 예. 얘네가 어떤 걸 투자를 해 가지고 엄청난 뭐 발명을 해내거나 뭐 잘 팔아 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만 오른 게 얼마나 힘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고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잘 네. 들어보세요. 그건 설명을 좀 해야 되는 네.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것으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이 더 늘어나는 거냐, 음. 이 정책으로 인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이 그쵸. 그거잖아요. 예. 지주사들이 이익이 더 늘어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아닌데 막 네. 올라왔지 않습니까? 은행들은 원래 이익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주환원 많이 했습니다. 음. 배당도. 음. 근데 요번에 은행주가 굉장히 많이 떴잖아요. 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인 거예요. 그쵸? 주가는 EPS 음. 기업의 이익 곱하기 멀티플 PER을 곱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러면 이제 요걸 하나하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음. EPS는 이익을 그 기업의 총 주식 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분자는 이익이고 분모는 주식 수면 음. 분자에 있는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익이 늘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죠. 근데 분모에 있는 총 주식수 있잖아요. 네. 주식수가 얘는 분모는 줄어들면 음. 주가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총 주식수가 줄어드는 게 뭐냐? 음.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게 자사주 소각 소각. 이런 부분들이 주식수를 줄어드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가 표면상으로는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총 주식수가 전체 주식수가 줄어들고 우리 전체 시장에서도 줄어드는 부분이 전체 지수를 올리고 주가를 올리는 부분이 되는 것은 이제 이해되시겠죠. 네. 근데 우리는 자사주 소각만 맨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웃기냐면은 우리가 고점을 2020년대 팬데믹 이후에 급등을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2021년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3,316포인트 였고 그때 2022년 초에
그때가 한 2,900 포인트 뭐 이 정도 됐었어요. 음. 그때하고 지금하고 3,200 포인트잖아요. 그럼 지수는 얼마큼 올랐습니까? 한 11% 뿐이 안 올랐어요. 음. 그쵸? 네. 시가총액은 전체 총 주식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가총액은 그때보다 한 30% 늘어났습니다. 네네. 그때는 2,300조, 2,400조 뿐이 안 됐었어요. 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주식수가 엄청나게 계속 많아진 거예요. 음. 계속해서 증자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계속 많아지는 것도 아까 다시 돌아가서 요번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식수를 함부로 막 늘리는 거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음. 그동안에 우리는 계속 분모에 있는 주식수가 늘어났는데 주식수가 늘어나는 이런 기업들의 행위를 음. 못하게 하는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업은 직접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은행에서 재무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 부채로 네. 그리고 자본으로 재무 조달하는 건 주식시장에서 재무 조달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증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 증자를 하면서 계속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고 기업 분할하면서 또 늘어나고 음. 계속해서 그러니까 분모가 늘어나는 상황이 됐기 계속 때문에 물을 타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위에 있는 이익이 계속 있어도 주가 못 올라가는 거죠. 또는 음. 떨어지는 음.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요번 이 행위로 인해서 주식수가 줄어드는 요번 정책으로 인해서 음. 주식수가 늘어드는 이런 상황이 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익은 가만히 있어도 주식수가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우리의 지수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음. 좀 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파마리서치 같은 네. 경우에도 주주들 의견 받아들여 가지고 인적 분할 철회를 했잖아요. 이게 네. 사실 상법 개정 이후에 나온 첫 사례인데 이제 사실 이런 기업들이 인제 몇 개가 더 있잖아요. 뭐 태광도 그렇고 요즘 롯데도 많습니다.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개정안이 제대로 실행되기 전에 빨리 치고 나가야겠다.' 이런 게 좀 담겨 있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쪼끔의 처음에 조그만 기업에서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인제 음. 돈을 좀 벌면은 인제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는 지주사로 만들어서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은 지주사를 만들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회사에 만약에 하나의 회사 A라는 회사가 지주사하고 사업회사로 분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지주회사에서 일정 부분의 지분만 갖고도 사업회사를 계속 컨트롤하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추가적인 자금으로 인해서 M&A를 하든지 음. 또 다른 회사의 또 자회사를 이렇게 좀 이렇게 넓혀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좋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주사로 만들면서 첫 번째는 좀 적은 금액으로 또 적은 지분으로 지배하려고 음. 하는 이런 이제 분할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주사 전환을 하면서 소위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2 세, 3 세의 음. 증여, 네. 상속을 할 수 있는 이제 고런 바탕을 만들어가는 게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나온 것은 이제 인적 분할인데 사실은 네. 물적 분할인 경우에는 중복 상장의 우려가 확실하게 있는 거고요. 음. 인적 분할인 경우에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음. 주주 입장에서는 A라는 기업이 두 개로 나눴어요. 음. 그러면 난 얘 주식도 같은 비율로 갖고 있는데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첫 번째, 소액주주들의 이익에 소외된 상태에서 별로 소액주주들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요번에 문제가 된 것은 분할 비율입니다. 분할 비율. 음. 요번에 아마 홀딩스의 74%, 사업회사의 25.7%인데 대부분의 이익은 사업회사에서 내는 거거든요. 음. 근데 사업회사는 25.7%고 내가 갖고 있는데 네. 홀딩스는 지주회사는 74%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너는 좋겠지만 음. 얘를 양쪽으로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통 지주회사 홀딩스에 있는 거는 요번에야 이제 이슈에 의해서 올랐지만 대부분 얘는 할인을 받으면서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 평가액에서는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음. 그러니까 소액주주의 입장에서는 분할 비율에 대해서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음음. 돈을 벌고 있는 사업회사가 더 높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거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음. 요번에 인제 이게 아마도 철회를 했죠. 그러니까 음. 철회를 하면서 뭐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런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어 전 세계 1 위인 엔비디아. 음. 엔비디아가 지주회사가 있습니까? 애플이 지주회사가 있어요? 4조 음. 달러, 3조 5천 3.5조 달러 이런 어마어마한 회사들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런 그렇게 지수회사가 안 어디 하죠. 있어요? 네.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도 잘 된다. 예. 아니 그냥 그 회사 해도 M&A 다 하고 할 거 다 네. 합니다. 네. 꼭 아 이걸 이용하지 않아도. 그 우리나라는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예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게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는 저는 인제 물러갈 때가 됐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앞으로의 수십 년간의 첫 단추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음. 지배 구조가 오너 중심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오너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정도 회장 명함을 딱 파는 순간 음. 가만히 보면은 시가총액이 500억, 600억 뿐이 안 돼 1,000억도 안 되는 회사들도 보면 명함하면 다 회장이에요. 음. 그리고 밑에 계열사들 있고 대표 사장 있고 엄청 그러거든. 많고. 예예. 예. 그렇게 하려는 여태까지의 우리가 뭐랄까요? 관행?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음. 그렇게 계속 지내왔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오너 일가와 또는 일부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오히려 수익을 내고 주주들한테는 그 혜택이 못 돌아오는 부분들을 음. 이번에 차단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